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황산 아래 마을에서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겼습니다. 큰 배낭에 모든 짐을 넣고 작은 배낭에는 카메라와 캠코더 그리고 두꺼운 옷 하나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탕커우 터미널 앞 식당에서 다음 행선지 버스표를 예매하고 짐을 맡겼습니다. 황산 지도를 펼쳤습니다. 너무 볼 곳이 많아서 1박 2일로 다 볼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올라가는 코스와 내려오는 코스만 정하고 터미널에서 윈쿠스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황산 아랫동네를 한 바퀴 돌아 사람들을 잔뜩 태우더니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한참 올라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파르게 날아 올라갑니다. 구름인지 안개인지 모를 온통 하얀 세상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좋기는 한데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느낌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바이어링입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세차서 마치 초겨울 같은 날씨입니다. 황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구름이 만들어 놓은 공간은 바다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똥하이, 씨하이, 베이하이가 있고 티엔하이도 있습니다. 검은 호랑이가 나무 꼭대기에 앉았다는 전설이 있는 헤이후숭을 지나 스신펑으로 올라갔습니다. 삼면이 바다처럼 훤하게 뚫렸습니다. 맞은편에는 18라한이 남쪽 바다를 향해 있는 모습이라는 바위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황산 똥하이를 바라보며 서 있는 곳에는 소나무가 참 많습니다. 봉우리 끄트머리에 불쑥 자라기도 하고 길가에 그저 서 있기도 합니다.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름의 뜻을 새겨볼수록 참 그럴듯합니다. 용이 누운 듯한 소나무는 워룽숭이라 하며 바다를 찾고 있는 소나무는 탄하이숭, 접견하는 모습의 소나무는 지에인숭이라고 부릅니다.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계단길을 따라 베이하이를 향해 이동합니다. 등산로마다 소나무 그늘 속에 빨간 열매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한 알 따서 먹어보니 시큼합니다. 이 열매는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마가목 나무 열매입니다. 얼핏 앵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열매 끝이 십자로 그어져 있는 것이 앵두와는 다릅니다. 스신펑이 해발 1668m이니 높기도 하지만 9월 말의 황산은 꽤 춥습니다. 그런데도 상쾌한 숲 내음을 마시며 오르내리며 걸어가니 어느새 땀도 납니다. 산길을 타고 넘으면 베이하이 호텔이 있는 넓은 광장이 나타납니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해가 남아있을 때 빨리 여러 곳을 둘러봐야 합니다. 황산에서 구름의 향연이 가장 멋지다는 베이하이를 보러 올라갑니다. 계속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가면 허우즈관하이라는 팻말이 붙은 칭량타이가 나옵니다. 스즈펑 가는 방향에 있는 능선으로 원숭이가 바다를 바라보는 형태의 기묘한 암석이 보인다는 곳입니다. 한두 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구름이 사방을 가리고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5분 정도 기다리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정말로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더니 왼쪽에 온통 바위 덩어리인 산봉우리에 원숭이처럼 생긴 바위가 달랑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는 구름에 살짝 가린 듯 낙타 등처럼 생긴 토베이펑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베이하이의 멋진 경관이 거짓말처럼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사진작가들이었습니다.
연신 셔터를 눌러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황산의 구름바다는 이곳에서 보는 것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진작가들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과 함께 카메라와 캠코더를 번갈아 가며 환상적인 황산의 바다를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았습니다. 구름은 바람의 속도만큼 사라졌다가 또 채워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구름이 생겨났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한두 시간 남은 듯합니다. 천천히 다시 길을 따라 내려와서 CI 호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0여 분 정도 내려가면 계곡 사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호텔이 나타납니다. 그 건물을 끼고 서쪽으로 등산로가 보입니다. 파이윈팅에서는 시하이를 볼 수 있습니다. 베이하이의 변화무쌍한 구름바다와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구름들이 산봉우리에 힘껏 솟아난 소나무 옆에서 뭉게뭉게 묻어나는 듯 조용합니다. 파도가 세지 않고 물살도 고요한 바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곳 전망대는 넓은 편이라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사진 찍느라 산만하기조차 합니다. 날카롭게 뻗어오른 길쭉한 바위들이 눈 아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다가 그저 계곡에 머문 듯한 구름의 형상입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온 바위들 모양도 다 기기묘묘합니다. 서쪽 능선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걷다가 멈춰서 보면 어느새 바위들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5분 정도 걸었는데 바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다른 풍경이 드러나니 역시 황산의 오묘한 연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나란히 가지를 펼친 소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산봉우리들은 처음부터 지금 이대로의 자태일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공감했을 듯합니다. 서쪽으로 아직 해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땀이 납니다. 갑자기 절벽 속을 뚫고 지나가야 할 듯한 가파른 계단길이 나옵니다. 동굴 속을 지나는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거대한 바위 하나를 지나면 햇빛이 나오고 또다시 바위 속으로 들어서면 계단이 나옵니다. 바로 협곡인 시하이 따샤구로 가는 길입니다. 몽환적인 분위기의 계곡길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파란 빛깔을 띠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구름이 새털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뻗은 절벽에서는 나무들이 실루엣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협곡 등산로를 따라가면 하산길입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데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바로 옆 봉우리 이름이 붉은 노을이라는 난샤펑입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으니 완전 깜깜한 밤입니다. 시하이 호텔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호텔 슈퍼마켓 옆에 도미토리가 있습니다. 8인실로 들어가 침상에 짐을 놓자마자 다른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끼니와 취침을 위해 가게에서 먹거리를 사서 돌아왔더니 중국 사람들이 이미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싼둥에서 온 사람들인데 호탕하고 인간적입니다. 자기네 동네에서 사온 훈제 닭고기를 꺼내더니 함께 먹자고 합니다. 유명한 더조의 파지입니다. 밖으로 나와 보름달 아래서 고향 생각에 젖어봅니다. 황산의 멋진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번져갑니다. 빨리 잠을 자야 새벽에 일어나 일출을 볼 터인데 쉽게 잠이 오질 않습니다. 황산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친해진 산둥 친구들이 함께 가자고 하는데 어제 보고 왔던 칭량타이로 간다고 해서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앞사람이 먼저 가는 발자국을 따라 엉금엉금 기어 산자락을 오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거의 1시간 만에 꽝밍팅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860m이니 황산 최고봉인 리엔화펑보다 불과 4m 아래입니다. 리엔화펑은 거의 입산 금지라고 하니 황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온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온통 구름인지 안개인지 희뿌연 모습이라 과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일지 걱정입니다. 빨간 글자로 황산의 날씨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광판을 계속 주시했지만 갑자기 날씨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한참을 애달게 기다렸건만 안타깝게도 황산 일출은 볼 수 없었습니다. 타이산에서 봤던 일출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사람들도 모두 아쉬운 듯 산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등산복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아가씨 2명도 끝까지 남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티엔하이를 가로질러 위핑펑까지 가는 길은 황산이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 같은 풍광입니다. 이시엔티엔은 가파르면서도 온 사방을 다 조망할 수 있게 탁 트였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새파란 천연의 빛깔로 변해 있습니다. 군데군데 흰 구름이 떠다니는 것도 보기 좋지만 바위를 뚫고 나온 소나무 가지들이 휘날리는 율동 역시 정겨운 장면입니다. 이제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눈이 부시기도 합니다. 점점 색다른 절경이 나타나니 빨리 걸음을 옮겨가기가 아쉽기도 합니다.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다 절경입니다. 황산을 오악에 넣지 않고 오악을 다 합친 모습이라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가 봅니다. 황산 72봉 중에 36봉은 샤오펑이고 36봉은 따펑이라 합니다. 어느 것이라도 봉우리답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크고 작다는 크기의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황산 관광지도를 펴고 봉우리를 세어보니 60개가 조금 안 됩니다.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봉우리 장명은 왜 이럴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중국의 어느 작가가 관광지에서의 아쉬운 점이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문제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봉우리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보며 가장 멋진 이름이 무엇일까 한번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포장펑, 최고의 명품 이핀펑, 비치색 은은한 주이웨이펑, 겹겹이 겹쳐진 디에장펑 등 참 멋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박하면서도 가장 황산다운 이름인 윈와이펑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황산 서쪽 끝자락에 구름을 벗어나 있으니 그렇게 이름을 지은 듯 보입니다. 바위 속을 뚫고 가는 듯한 등산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높은 산의 벼랑처럼 생긴 이 길 이름은 바이프 윈티라고 합니다. 아마도 황산에서 가장 멋지고 인상적인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계단을 살피면서도 시선은 자꾸 산봉우리로 향합니다. 저 멀리 산 능선으로 이어진 등산로가 길고도 멋진 모습입니다. 사람들 뒤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사람들과도 인사를 합니다. 가마를 타고 오르내리는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바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는 모양이 흡사 핸드폰과 꼭 닮은 셔우지스라고 합니다. 다른 바위 위에 누가 날라다 놓은 듯 살포시 기대어 서 있는 이 바위는 핸드폰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원래 이름이 없던 바위인데 최근에 등산로를 새로 만들면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치 남성의 상징처럼 생긴 바위도 보입니다. 너무나도 리얼한 모습이라 사람들의 얼굴빛이 붉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시 위핑펑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약간 가파른 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에는 두 개의 소나무가 있는데 800년 이상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는 잉커숭과 길 옆에 외로이 서 있는 숭커숭이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소나무와 보내는 소나무의 이름들입니다. 특히 바위가 중첩돼 겹겹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위핑로우 옆에 있는 잉커송은 황산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커다란 바위 위에는 별의별 글자들이 노란색, 붉은색, 초록색 등 다양한 빛깔로 새겨져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서는 등산객들이 밝은 표정으로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황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끽한 사람들의 감동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내려갑니다. 구름을 뚫고 가는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케이블카 쇠줄만이 보일 뿐입니다.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마치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래로 내려가자 서서히 구름이 걷히고 바위 위에 걸쳐있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황산 사절 중 비록 온천에 몸을 담그지는 못했지만 기송, 괴석, 운해를 실컷 봤습니다. 황산의 진면목을 다 보려면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5학을 다 합친 것만큼 아름다운 황산이라는 말을 꽤나 실감하며 즐겼습니다. 안후이성의 수도인 허페이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북송시대의 청백리로 유명한 포청천 포중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청나라 말기 양무운동을 주도한 이홍장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에서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조의 용맹스런 장수이던 장료는 단 800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손권에게 돌진해 혼을 빼놓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샤오야오진 전투가 벌어진 곳이 허페이입니다. 지금은 공원이 된 삼국지 현장을 만나러 갑니다. 공원 입구인 남문에는 구 샤오야오진이라는 현판이 멋지게 걸려 있습니다. 이 편액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의 스승 육윤양이 쓴 책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장료가 말을 타고 있는 조각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조각상 아래에는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장료가 샤오야오진을 진동시키다는 이야기를 인용한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말에 올라타고 돌진하는 꼿꼿한 모습이 정말 삼국지의 한 장면 같아 보입니다. 버드나무가 늘어서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넓은 샤오야오후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 건너편에는 평탄해 보이는 아치형 다리가 보이고 그 옆에는 커다란 누각과 자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장료에게 쫓겨 손권이 혼비백산 달아났다는 누진차오가 나타납니다. 샤오야오진 전투는 삼국시대 역사상 가장 적은 수로 큰 수와 싸워서 승리한 가장 전형적으로 드라마틱한 전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 달아났을 손권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다리 옆에는 높이가 22m에 이르는 웅장한 샤오야오꺼가 서 있습니다. 이 누각은 겉에서 보면 3층이지만 실제로 안에서 보면 5층인 명삼 암호의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자의 모습을 갖췄지만 별장이라는 뜻의 샤오야오슈입니다. 다리를 지나 공원 서쪽으로 갑니다. 안내판을 보니 장료의 묘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을 지나 한적한 공원길을 따라갑니다. 묘를 수호하는 동물 조각상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작은 정자 하나가 나옵니다. 정자를 지나 아래로 내려가면 장료의 의관총이 나옵니다. 무덤을 한 바퀴 삥 둘러보는데 무덤 속에서부터 자라난 나무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10만 대군을 위협한 장수의 무덤치고는 한산하고 평범합니다. 다시 돌아 나오는 길은 아늑한 분위기에 새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멋진 산책로입니다. 평범하면서도 아늑한 시민공원이지만 역사를 담은 곳답게 나름대로 격조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중국의 공원에서 1시간만 있어도 머리가 아파오는데 이렇게 조용하면서 자연과 잘 어울리는 공원이라면 얼마든지 오래 머무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